생일잔치의 음악이 귀에 살짝 걸려 있을 때 나는 세 번째로 찬스파크를 따라주는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손이 그동안 나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은 부드러움으로 한 여자의 팔을 감싸고 메인 테이블 남편 민준의 옆자리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지난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이었다. 민준이 회사 동료라고 핑계를 대며 숨기려 한 그의 내연녀. 어서 앉아, 예진 씨. 민준이 너 때문에 오늘 특별 기분 좋대. 시어머니의 웃음은 내게는 결코 들려오지 않는 높은 음역이었다. 나는 플라스틱 접시를 들고 있는 손이 갑자기 무거워져 안에 담긴 과자 조각들이 살짝 움직였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나 이쪽으로 모이는 느낌이 확 왔고 목구멍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차갑고 마치 나 이런 시골 사람이 자리에 있음이 더러워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이봐, 은주. 그녀의 목소리가 음악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넌 왜 그렇게 서 있어? 시골에서 왔어서 그런가? 민준을 아들답게 해주지도 못하고 잔치 준비도 제대로 못하잖아.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에 작은 속삭임이 퍼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발끝이 땀으로 젖기 시작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고 시어머니는 입을 살짝 비벼 다음 초에 더욱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말 멍청하구나. 이 정도 건데도 대답 못해? 그 말이 들린 순간 나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음악도, 손님들의 소리도, 심지어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시어머니의 비웃는 얼굴과 그 옆에서 내연녀가 민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눈에 확 떠올랐다. 민준은 나의 시선을 전혀 만나지 않고 그저 예진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접시를 더욱 단단히 잡았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다. 이게 현실인가? 남편의 생일 잔치에서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빼앗아주고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현실. 어머니, 은주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민준이 말을 꺼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눈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예진에게로 돌아가 오늘 메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애정을 들이듯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심장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 시어머니의 경시, 민준의 무관심, 이제는 노골적인 배신 이 모두 한데 모여 나의 머리를 뒤덮었다. 접시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살짝 내려놓을 때 플라스틱과 나무 마감이 부딪히는 끼익한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들고 주변을 훑어보니 몇몇 친척 손님들이 눈을 감추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이웃집 이모는 나에게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살짝 고개를 젓고 시어머니의 친구인 박할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어휴하는 소리를 내었다. 모두 알고 있었다. 나의 처지, 민준의 불륜, 시어머니의 편향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 은주야, 왜 그래? 술 좀 마시지? 삼촌이 컵을 들고 다가왔지만 나는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입안이 텅 비어서 술맛조차 느낄 수 없었고 만약 한 입 마시면 견딜 수 없을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았다. 저기요, 컵 좀 내밀어 드릴게요. 예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컵을 뒤로 내밀었다. 그녀가 컵에 찬 스파크를 따라줄 때 손가락이 나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차갑고 미끈한 촉감이 피부를 타고 올라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었다. 아, 죄송해요. 예진이 겸손한 표정을 짓지만 눈동자에는 웃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그녀 옆에 서서 괜찮아, 은주도 속상해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은 예진의 어깨를 살짝 감싸는 동작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현실이 계속해서 내 얼굴에 친다.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수영장이었다. 은주, 주방에 남은 과자 좀 가져와. 시어머니의 명령이 다시 들렸다. 나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겁고 허리가 쓰러지는 걸 느꼈지만 걸을 수밖에 없었다. 주방에 들어가면 냉장고 불빛이 어두운 공간에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과자통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 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과자 조각들이 카페트 위에 뒤섞여 펼쳐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과자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카페트에 작은 물자국을 만들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결혼할 때 민준이 시골 출신이라도 나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는데 이제 그가 나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이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은주가 와서 정말 좋아라고 말했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골 사람이라 품위가 없어라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은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문가에서 들렸다.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과자통을 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과자가 떨어졌어요. 어이가 없네.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통을 빼앗아가고 뒤를 돌아 예진에게 예진 씨, 이 과자 맛있어? 은주가 샀는데 시골 마을에서 사온 거라 맛이 별로일지 몰라라고 말했다. 예진은 웃으며 아니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통증이 심장에서 퍼져나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어떤 차가운 감정이 심장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건 모두 무의미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생겼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바닥에 남은 과자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가락이 아직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걸 느끼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손님인 삼촌 일가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거실은 드디어 텅 비었다. 천장등의 불빛이 테이블 위 흩어진 잔과 음식 찌꺼기를 비추고 공기에는 남은 술 냄새와 시어머니가 뿌린 향수가 뒤섞여 어색한 기분을 만들었다. 나는 플라스틱 잔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아직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지우는 듯한 차가운 떨림이었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잔을 쟁반에 쌓았다. 시어머니가 예진 씨가 와줘서 정말 기분 좋았어. 은주야, 나중에 예진 씨가 두고 간 스카프 좀 찾아서 돌려줘라고 말했다. 나는 네라고만 대답했다. 스카프. 그녀가 의도적으로 두고 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잠시 접어두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침내 거실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지나갔다. 문서 시어머니가 예진을 메인 테이블로 안내하는 모습, 시골 사람이라 욕하는 말, 멍청하다는 속삭임, 그리고 민준이 예진의 어깨를 감싸는 손기 모든 게 한데 모여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주었다. 나는 커피포트를 다려 차가운 물을 부었다. 커피가 우러나오는 냄새가 나도 입맛이 없었다. 그냥 뜨거운 컵을 손에 쥐고 결혼 5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시골에서 온 간장게장을 가져갔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시골 음식이라 향기가 심한 애라며 거리를 두었고 저녁 식사 때는 은주야, 밥을 먹을 때 소리 안 나게 해라며 나의 식사 습관까지 잔소리를 썼다. 민주는 그때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라며 겉으로는 말을 걸었지만 저녁 후에는 어머니 말도 좀 들어.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라고
나에게 말했다. 결혼기념일엔 업무가 바빠라며 저녁 약속을 취소했고 나 생일에는 편의점에서 샀다고 하는 초콜릿 상자를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민준이 힘들어라며 모두 참았다. 시골 부모님에게 우리 잘 살아요라고 말하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메인 테이블에 앉히고 나를 모욕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나의 참음이 결코 용서가 아니라 모욕의 근거였을 뿐이다. 나는 커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동자에는 예전의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빛이 있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작은 소리로 말을 하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잔을 다시 모으고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며 머릿속에 흐릿했던 생각이 점점 명확해졌다. 단순히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잃은 걸 되돌려야 했다. 그를 위한 복수, 그리고 나를 위한 구원. 설거지가 끝났을 때 나는 창문 바깥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앞으로의 길이 어두워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 사이로 들어와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내 차례가 시작될 거다. 침실의 알람 시계가 2시를 가리킬 때 나는 여전히 눈을 뜬 채 옆자리의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규칙적이어서 완전히 잠들었음을 알았지만 나는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에서 맺은 결심이 머릿속을 맴돌고 증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떠올라 손꼽을락 말락했다. 민준의 스마트폰이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검은색 케이스 위에 반짝이는 불빛이 어두운 방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렸다. 매트리스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갑자기 위로 솟았다. 나는 잠시 숨을 참고 민준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는 눈을 감은 채 계속 잠들어 있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살짝 만졌을 때 차가운 금속감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다. 민준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려고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화면을 켰고 사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화면이 켜진 순간 최근 메시지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이 예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채팅방을 열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가슴이 웅크리는 통증을 느꼈다. 오늘 생일잔치 정말 즐거웠어. 은주 씨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 보니 심술나게 웃고 싶었어. 민준이 나 옆에 앉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정말 마음씨 좋으시네. 내일 저녁도 만나?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좋아져. 나는 위로 스크롤을 내렸다. 지난 한 달간의 대화가 쌓여 있었다. 러브 호텔 예약 내역, 함께 갔던 레스토랑 이름, 심지어 우리 집으로 와도 돼? 은주가 시골에 갔다라는 민준의 메시지까지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눌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보다 마음속의 상처가 훨씬 컸다. 다음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쓰는 공동 계좌가 가장 위에 있었다. 나는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달 15일에 500만 원을 이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다. 용도 항목에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은 나랑 민준이 업무로 바빠라며 만나지 못한 날이었다. 그는 나를 피해 내연녀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 나는 급히 스크린샷을 찍었다. 채팅 기록 한 장 한 장, 이체 내역, 심지어 러브 호텔 예약 확인 메일까지. 갤러리에 저장될 때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결단력이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무기였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을 때 민준이 살짝 몸을 뒤척였다. 나는 급히 눈을 감았다.
몇 초 동안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가 다시 평온한 숨소리를 내자 나는 천천히 눈을 뜬다. 어두운 방에서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모은 증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모욕과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경시, 민준의 배신, 예진의 도발 뒤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거다.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살짝 들어올 때 나는 몸을 일으켰다. 민준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눈 아래에는 검은 자국이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확실한 빛이 있었다. 증거를 얻은 첫 단계였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김치와 밥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은 어제 생일잔치에서 예진이 메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젓가락을 살짝 멈추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은주, 이거 예진 씨가 어제 까먹었대. 시어머니가 가방을 나 앞에 내려놓았다. 가죽 소재의 고급스러운 질감이 눈에 띄었고 지퍼 부분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반짝였다. 오늘 그녀에게 돌려줘. 너 혼자 가거나 민준이 보내주게 해도 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업무 바빠서 너가 직접 가는 게 나을 거야. 나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살짝 만졌다. 무게감이 나서 안에 꽤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 가방 비싸니 조심히 다루어. 시골 계집아이 손발 빠르긴 하지만 서투르게 다루면 망치겠지? 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동안 들었던 모욕적인 말보다 이건 훨씬 가벼웠다. 나는 가방을 옆 의자에 놓고 계속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그럼 오늘 안에 꼭 돌려주고 와. 예진 씨한테 미안해지잖아라고 또 잔소리를 썼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민준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할 때 가방 돌려주는 거 괜찮아. 혹시나 예진이 불편해하면 내가 전화할게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아, 잘 해줄게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문서 그는 아직도 나를 순진한 시골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나는 가방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가방을 살펴보았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는데 안에는 스카프와 함께 화장품 세트,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가 들어있었다.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백화점 영수증이 있었다. 구매자 이름란에는 이혜진이라고 적혀 있고 주소란에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번지까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영수증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정보였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가방을 돌려달라는 명령을 했지만 모르게도 내가 예진의 집을 찾는 열쇠를 건네준 것이다. 나는 가방을 다시 닫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말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아직 안 갔어? 뭐 하고 있니라고 재촉했을 때 나는 곧 갈게요. 지금 옷 갈아입고 갈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빨리 해. 예진 씨 기다리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며 방으로 갔다. 나는 옷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드레스 같은 옷을 골랐다. 예진에게 보여줄 순진한 시골 여자 모습은 이제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녀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르렀다.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조심히 다녀. 망치지 말고라고 다시 말했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문을 나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도발이
내 복수 계획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제는 예진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서 또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가 놓여 있었지만 나는 입맛이 하나도 없었다. 민준이 빨리 밥을 먹으며 오늘 회의가 많아서 일찍 나가야 해라고 말했지만 시선은 언제나 신문에 박혀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이미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목표였다. 은주, 너 오늘 할 일 없지?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처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예진 씨에게 사준 가방이 있잖아. 그거 오늘 좀 돌려줘. 예진 씨가 어제 잔치에서 깜빡하고 두고 갔대. 가방. 나는 눈을 살짝 떴다. 어제 잔치에서 예진이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이 떠올랐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가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민준이 샀다는 걸 알았다. 왜 갑자기 돌려줘야 해요? 나는 표면에는 평온한 톤으로 물었다. 예진 씨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 묻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이런 작은 일도 물어봐. 시골 계집애는 이래 사고가 없고 질문만 많아. 그냥 가서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녀는 시골 계집애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다. 이전에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냥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졌다. 문서 민준이 어머니, 은주도 바빠요라고 말을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심지어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스마트폰을 보며 속으로 피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바빠. 뭘 하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외출도 거의 안 하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반박했다. 빨리 가방 가져와. 오늘 안에 돌려줘야 해. 나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일어섰다. 방으로 갔다가 민준이 방 안 옷장 위에 놓은 검은색 가방을 보았다. 가방을 손에 쥐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졌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어 가격이 싸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나는 가방을 살짝 열어봤다. 안에는 예진의 립밤과 한 장의 영수증이 있었다. 영수증을 꺼냈을 때 구매자 이름이 민준이고 구매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걸 보았다. 구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그날 민준은 회사에서 잔업을 해야 해라고 말하며 나와 만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속여내은 여에게 고가의 가방을 샀다. 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였다. 가방 준비됐어요. 나는 방에서 나와 말했다. 시어머니가 빨리 가. 오늘 안에 돌려주고 예진 씨한테 잘 말해. 너 손발 빠르니 망치지 말아라고 명령했다. 손발 빠르다는 말도 결국 시골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단순히 움직임만 빠르다는 의미였다. 네, 알겠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했다. 민준이 조심히 가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웃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모른다. 이번 가방을 돌려주는 일이 나의 복수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걸. 가방을 들고 길을 걸을 때 나는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다. 예진을 만나면 그녀의 집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민준과 시어머니를 더욱 강하게 공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떠올랐다. 손에 쥐고 있는 가방은 이제 나의 무기 중 하나였다. 예진이 약속한 카페는 그녀 집 아래층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나는 가방을 팔에 걸고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예진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어제 생일 잔치에서보다 더 화려한 화장을 했었다.
은주 씨, 왔어요. 나를 보고 예진이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다. 가방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나는 아니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입맛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다. 민준이 오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방이라도 좀 일찍 받고 싶었어. 예진이 가방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민준이 사준 것으로 보이는 금반지가 빛났다. 민준 씨는 회사가 바빠요? 나는 표면에는 평온한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거슬렸다. 그래요. 민준도 요즘 정말 바빠 하더라. 예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제 잔치에서 어머니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은주 씨랑 어머니 관계는 어떤가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어머니를 언급하며 나를 자극하려고 했다. 그냥 평소대로예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카페 창밖으로 돌렸다. 그녀 집 창문이 보였는데 베란다에 민준이 평소 즐겨 쓰는 갈색 모자가 걸려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뛰었다. 아, 혹시 화장실 좀 사용해도 돼요? 카페 화장실은 줄이 길어요? 나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만약 지금 그녀 집에 들어가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네, 당연히요. 위층에 있어요. 예진이 쉽게 동의했다. 그녀는 아직 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집은 2층에 있었고 문을 열었을 때 우선적으로 나는 거실을 훑어보았다. 갈색 모자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결혼기념일에 민준이 받은 와인잔이 깨끗하게 닦여 놓여 있었다. 화장실은 저기요. 예진이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관찰했다. 와인잔에는 아주 옅은 적포도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모자 안쪽에는 민준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보였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무음 모드로 바꾼 뒤 모자와 와인잔을 함께 촬영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어요? 예진이 밖에서 말했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네, 편하게 해요. 그녀는 거실에 놓인 물병을 들고 컵에 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왔을 때 시선이 소파 위의 모자에 머물렀다. 이 모자, 민준 씨의 거예요. 저도 민준이랑 비슷한 색상의 모자를 사주고 싶었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물었다. 응, 민준이 자주 이곳에 와서 두고 갔어요. 예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도 민준이 나한테 준 거라 아끼고 있어요. 은주 씨는 민준이랑 결혼한 지 5년 됐죠? 그동안 민준이 은주 씨에게 무슨 선물 줬어요? 그녀는 웃으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저는 먼저 가요? 나는 일어섰다. 이렇게 빨리 가요? 한 잔만 마시고 갈래요? 예진이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다. 다음에 할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었을 때 예진이 민준이랑 내일 만나요. 은주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뒤에서 말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냈다. 모자와 와인잔을 촬영한 사진을 보며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이 증거는 앞으로의 복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였다. 나는 카페를 지나치고 길을 걸었을 때 태양이 살짝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그 어떤 힘도 나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샤워하거나 컴퓨터로 업무를 하던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문 앞을 기다리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들고 온 장보기 봉지, 사실은 예진 집 근처 편의점에서 급히 샀다.를 살짝 들고 오늘 마트에 좀 들렀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7시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민준이 TV를 껐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엔 없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예진이 은주가 갑자기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라며 이상한 점을 말했을지도 몰랐다. 마트에서 줄이 길었어. 야채랑 우유도 사야 됐고. 나는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손을 살짝 뒤로 숨겼다.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모자와 와인잔 사진이 저장된 거를 생각하니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래. 그럼 식사해. 냉장고에 남은 밥이 있어? 민준이 일어났지만 시선은 나의 주머니로 살짝 옮겼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아. 샤워부터 할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길에 민준이 나의 핸드폰을 보려는 눈빛을 포착했다. 이제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샤워를 하며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했다. 모은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했다. 샤워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면 민준이 내 베드 위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오늘 예진이 연락 왔어.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옷을 입는 손을 멈췄다. 뭐라고 했어? 표면에는 평온하게 물었지만 내심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긴장했다. 가방 잘 받았다고 고마웠다고. 은주가 잘 전달해줬다고. 민준이 웃었지만 그 미소는 눈 깊이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며 화장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의도적으로 화면을 민준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넌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보내. 민준이 갑자기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목에 닿아 불안감이 느껴졌다. 업무 관련이야? 아니, 친구랑 연락하는 거. 나는 핸드폰을 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친구. 어떤 친구? 그는 계속해서 묻는 걸 보면 의심이 깊어진 것 같았다.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나려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떠올렸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와 만나는 이유는 복수 계획이었다. 그래. 언제 만나? 민준이 내 어깨를 만지려고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뭐야? 왜 피해? 그의 목소리가 살짝 차갑게 변했다. 아니, 등이 아파서. 나는 핑계를 대며 화장대를 보았다. 거울 속에서 민준의 얼굴을 보았는데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은주, 너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민준이 다시 말했다. 뭔가 있잖아. 말해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피곤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말하면 허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 그럼 좀 쉬어. 민준이 베드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졌다. 민준이 드디어 잠들었는지 숨소리가 평온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그가 나를 의심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이 커지면 그는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그 실수가 나의 복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고 대학 동창인 변호사에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급한 일이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다. 곧바로 알았어. 오후 3시 사무실에서 만나자라는 답장이 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민준의 의심은 나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40분,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다. 평소보다 단정적인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지만
손가락을 꼬불락 말락하며 긴장감이 풀리지 않았다. 이번 만남이 나의 복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알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 이지혜가 문을 열고 웃으며 나를 맞았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라 편안함이 느껴졌지만 오늘은 단순한 친구 만남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이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앉아요. 무슨 급한 일이라고 연락하셨어요? 지혜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꺼냈다. 미리 모은 증거를 모두 앨범에 정리해 두었다. 지혜야, 민준이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심지어 내연녀를 돕고 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이패드 화면을 지혜에게 보였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민준과 예진의 채팅 기록 스크린샷이었다. 이거 지난 한 달간의 대화예요. 러브 호텔 예약하고 우리 집에 와도 된다는 내용까지 있어. 지혜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화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건 공동계좌 이체 기록이에요. 지난달 15일, 민준이 예진에게 500만 원을 선물로 이체했어. 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이건 예진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민준의 모자랑 우리 결혼기념 와인잔이 있었어. 지혜가 아이패드를 받아 직접 스크롤하며 증거를 확인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은주, 이 증거들이 상당히 강력해. 특히 공동계좌에서 불륜 상대에게 돈을 이체한 건 재산 이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정말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나 증거가 부족할까 봐 걱정했는데 지혜의 말을 듣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 이렇게 돈을 빼앗아 갔는데 공동계좌의 경우 한쪽이 불륜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을 부당한 이전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 심지어 이로 인해 당신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지혜가 법적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다. 그리고 사진과 채팅 기록은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이걸로 민준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우리 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돕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 시어머니의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민준의 불륜을 알고도 돕거나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민준의 부적격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혜가 조언했다. 그녀는 아이패드에 저장된 증거를 백업해주고 먼저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두 인쇄해오고 민준과 예진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더 좋아.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나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가능하면 녹음해둬. 추가 증거가 계속해서 모일수록 우리 입장이 강해질 거야. 오후 4시 사무실을 나왔다. 지혜와의 상담을 통해 복수의 방향성이 확실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 길을 걸으며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다. 먼저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인쇄하고 민준과 예진의 통화를 녹음해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언젠가 다시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그것도 녹음으로 남겨야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은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 있어. 꼭 와. 민준이도 그날 시간 나 준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 모임 기것이 나의 복수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거라 생각했다.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사무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지혜가 말했듯이 공동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인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이 거래 내역은 최근 6개월치인데 모두 필요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나는 견디며 네, 모두요라고 답했다. 민준이 예진에게 보낸 돈은 500만 원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차례 이체한 기록이 있었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인쇄된 거래 내역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면 민준이 방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갔어? 그는 거울을 보며 묻지만 시선은 나의 가방으로 살짝 옮겼다. 마트에 좀 들렀어. 오늘 저녁은 국을 끓여 먹을 거라라고 핑계를 대며 가방을 방 안 책상 위에 숨겼다. 민주는 그래? 저녁은 늦게 먹을 거야? 회사에서 약속이 생겼어라고 말하며 문을 나갔다. 그의 약속이 예진과 관련되었을 거란 걸 알았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민준이 나가는 사이에 핸드폰 설정을 바꿨다. 지난밤 인터넷에서 검색한 방법대로 민준의 핸드폰과 내 태블릿을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통화가 왔을 때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겁먹을 시간이 없다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끝냈다. 만약 민준이 예진과 통화한다면 그 녹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저녁 8시쯤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오늘 정말 피곤해라고 말하며 소파에 누웠다. 잠시 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예진이라고 표시된 이름이 보이자 나는 심장이 갑자기 뛰었다. 민준은 급히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태블릿을 꺼내 녹음 상태를 확인했다. 잘 녹음되고 있어라는 문구가 떴을 때 안도감이 느껴졌다. 내일 만나. 민준이 집에 있는데 예진의 목소리가 태블릿에서 작게 들렸다. 괜찮아. 그녀는 내일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자라고 민준이 대답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10월 15일 통화로 지었다. 이제 채팅 기록, 이체 내역, 사진, 통화 녹음 필요한 증거가 거의 모였다. 이튿날 오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가족 모임은 오후 6시부터야. 너 그때까지 와. 음식은 어머니가 준비할 거라 그냥 오기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명령하는 톤이 있었다. 그리고 은주, 오늘은 예진 씨도 불렀어. 가족들이 한번 만나뵈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 말을 하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아직도 내연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건가? 예진 씨도 와요. 나는 표면에는 놀란 톤으로 묻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예진까지 와야 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배신을 드러내는 게 더욱 효과적일 거였다. 응, 민준도 그래서 좋다고 했어. 너도 예진 씨랑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자만이 나의 복수를 더욱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오후 4시,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인쇄한 거래 내역과 채팅 스크린샷을 파일에 넣고 통화 녹음 파일과 사진은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6시 시어머니네 가족 모임에 갈 거야. 예진도 와요. 필요할 때 연락해주세요. 곧바로 지혜의 답장이 왔다. 알았어. 저는 모임 시작 30분 뒤에 갈게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재산 동결 요청서도 준비했어.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시골 사람이라 이런 옷 안 어울려라고 말하며 싫어하던 진한 색상의 드레스를 골랐다. 화장도 평소보다 단정적으로 화려하게 칠했고 거울 속에 나는 예전의 수줍은 모습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준비됐어라고 속으로 말하며 USB를 가방 안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이 어때? 오늘은 좀 다른 애라고 말하며 나를 보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늘 가족 모임이라 좀 신경 썼어라고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지만 나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과 배신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 시어머니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녁 5시 50분이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보면 친척들과 예진이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진은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그녀가 만든 떡을 먹으며 어머니 손님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에 들어서 좋아? 은주는 이런 걸 하나도 못 만들어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나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친척분들,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평온한 톤으로 인사했지만 손가방 안에 USB를 만지며 긴장을 완화했다. 아, 은주야. 왜 이렇게 늦었어? 시어머니가 눈을 쫑긋 뜨고 나의 드레스를 한번 쳐다봤다. 이런 색상 드레스는 너랑 안 어울려. 시골 사람이라 진한 색 못 소화하잖아. 친척들 사이에 작은 웃음이 퍼졌다. 예진은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눈동자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어서 앉아. 식사 곧 시작할 거야라고 말하며 나에게 자리를 지적했지만 그의 손은 예진의 손을 살짝 만지고 있었다. 식사 테이블에 앉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겨냥했다. 은주, 예진이 앞으로 자주 우리 집에 올 거라. 너도 좀 배워. 예진이처럼 밥도 잘 만들고 사람도 잘 만나. 너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돼. 어머니, 은주도 삼촌이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저씨 모르시잖아. 은주는 시골에서 왔어서 세련되지 못해. 민준이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라고 말하며 계속했다. 그때 나는 일어섰다. 어머니, 시골 사람이라고 그렇게 까는 건 좀, 내 말 틀렸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민준이 불륜을 저질렀어도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아들답지 못하게 해서. 예진이가 민준을 잘 챙겨주잖아. 이 말을 듣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민준이 불륜을 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 증거. 뭔 증거야? 너 혼자 상상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비웃었다. 민준이 은주, 그만해. 오늘 가족 모임인데라고 말하며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민준 씨, 당신이 예진 씨에게 공동계좌에서 500만 원을 이체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작은 금액 여러 차례 보냈죠?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래요. 그럼 이거 좀 보세요. 나는 TV에 USB를 꽂았다. 첫 화면에는 민준과 예진의 채팅 기록이 나왔다. 집안 그녀 때문에 답답해 내일 러브 호텔 예약해라는 문구가 크게 보였다. 친척들 사이에 경악 소리가 퍼졌다. 민준아, 이거,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떨리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이거 조작한 거지? 은주, 너 이러지 마. 라고 말하며 TV를 껐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막았다.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좀 들어보세요. 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눌렀다. 내일 만나. 민준이 집에 있는데 괜찮아. 그녀는 내일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민준과 예진의 목소리가 TV에서 크게 들렸다. 민준이 은주, 너 이거 어디서? 라고 소리치며 나를 잡았지만 나는 그를 밀쳤다. 그리고 이거? 나는 인쇄한 거래 내역과 예진의 집에서 찍은 사진을 테이블에 펼쳤다. 이 이체 기록, 그리고 예진 씨의 집에 있는 민준 씨의 모자와 결혼기념 와인잔. 문서가 모든 게 증거예요. 아,
이런.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다. 친척들은 속삭이며 민준과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예진이 이거 다 거짓이에요. 은주 씨가 꾸민 거예요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 씨의 변호사 이지혜입니다. 지혜가 재산 동결 요청서를 들고 들어왔다. 민준 씨가 불륜 상대에게 공동계좌 재산을 이전한 건 부당 이전에 해당하며 이 요청서에 따라 재산을 동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재산 동결? 이혼. 너 정말 이러려고 했어? 라고 소리치며 나를 향해 달려왔지만 지혜가 그를 막았다. 민준 씨, 폭력 행위는 금지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이런 일 어떻게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민준이 잘못했어 시어머니도 너무했어라고 말하며 그들을 비판했다. 예진은 혼란스러워하며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지혜가 예진 씨,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거니 연락처 남겨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붙잡았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에게 말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맞는 것을 돌려받고 싶어요. 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요. 할머니가 은주야, 미안해. 우리도 모르고 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민준 씨, 저는 먼저 가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나는 지혜와 함께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지혜가 잘 됐어? 이제 다음 단계는 이혼 소송이야.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달이 밝게 떴고 앞으로의 길이 또렷해졌다.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할 시간이었다. 이야기 끝.